이번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동결한 거는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경제가 왜 지난해에 그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했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경기 후퇴가 일어났는지 한국은행이 모른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 한심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국내에서 유동성이 갑자기 수축됐는지 이걸 먼저 판단했더라면 이번에 금리 동결을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굉장히 따져 들어가면 엄청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당시에 1.25% 이상 높았잖아요. 네. 지난해 상반기까지. 네. 그러면 국내 저축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미국에 그 저축하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그렇죠. 이게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이탈했어요. 그 고금리 정책 때문에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에 투자된 우리 국내 금융자본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었어요. 우리 환율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탈하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은 강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 금융자본과 국제 금융자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탈해서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달러 고금리가 국내 금융자본을 미국으로 쓸어갔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걸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최소 1%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는 높아야 돼요. 그럼요. 지금 한국은행이 자기 책임을 방기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준금리 지금 당장에도 1% 이상 올려야 돼요.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환율이 하루빨리 1,100원대로 떨어져 줘야 돼요. 그러면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국내로 돌아오면 환차익이 생겨요. 네. 그럼 다 돌아와요. 그러면 국내 저축 돌아오죠. 금융자본 돌아오죠. 그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용 파괴원리 작동하는 걸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 경기 하강 모두 다 무마해서 다시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미국하고는 지금 그 기준금리 차이가 1.5%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금리가 그렇게 차이 나니까 우리 원화는 당연히 약세죠. 미국은 또 강달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의 돈도, 그럼 그걸 다시 우리나라도 조금 가져오려면 금리 인상을 이뤄야만 결국 신용 파괴 원리 발동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는 해결책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금리를 만약에 계속 올리게 되면요, 사실 또 작년 같은 폭락장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게 두려운 일반인들도 많거든요. 제가 금리 올려야 되고 환율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금리 때문에 부담이 커진 사람들 저를 비난해요. 또 수출업체들도 환율 내려서 어쩌자는 얘기냐고 저를 또 비난해요. 제가 그 비난을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서 볼 피해보다 그리고 환율을 내려서 볼 피해보다 그 이익이 훨씬 커요, 사실은. 물론 연끌족 등등은 피해 심하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고금리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인데,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리고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진행된다라면 그 사람들이 온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 올리고 환율을 내리잖아요. 금리가 차단이 되잖아요.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막무가내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독한 약 또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죠. 이렇게 되면 병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 체력이 약해지고 또 활동력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섭다고 병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술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는 수술도 해야 되고 독한 약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피해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염려해 주셨지만 재작년에 이제 영끌하셨던 분들이나 뭔가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특히나 더 힘들어 하시는데 빚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나 개인들은 괜찮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부동산 얘기 먼저 할게요. 고금리가 가면 부동산 가격 더 떨어진다 그래요. 그건 틀렸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고금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금융위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에. 발생한다. 그리고 모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 근데 이제 이 광기는 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지, 왜 이 광기는 필연적으로 패닉으로 발전하는지, 또 이 패닉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로 이어지는지, 이거는 이제 경제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이 광기는 왜 일어나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게 이제 가격이 이제 빠르게 상승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2, 3년 더 저축해야 집을 살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돼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 수요가 현재를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니까 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네.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조만간 수요가 없어진, 네. 그러니까 수요가 공동화된 때가 와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내리막길로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 패닉이 생겨요. 네. 근데 그 패닉이 생기면 사람들이 투매에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이나 주식은 통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 호황기 때는 예금 찾는 것보다 주식 팔아서 다른 용도로 그렇죠. 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제 통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래도 축소되고 또 가격도 하락하고 그렇죠. 그러면 경제 내에 통화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네. 그럼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제 원리를 이해해야 네.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네. 이제 패닉과 붕괴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지. 네. 아니,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고금리 때 부동산 가격이 뭐 하락했나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뭐 고금리 때도 부동산 가격은 얼마든지 상승했고 또 그런 그 투기 열풍도 불었었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잘못된 판단이고, 네. 또 이제 경제 생활도 이제 기업이나 네. 또 일반 국민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도 이 고금리로 그 타격을 받을 것보다 금융위기가 터져서 경기가 더 빠르게 하강함으로써 오는 경제난이 훨씬 크다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고금리 정책 펼쳐야 되고, 그 저환율 정책 펼쳐야 돼요. 이게 원화를 강세로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닥칠 더 큰 위기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빚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 같은 경우도 좀 힘들지만 좀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저 같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금리나 환율을 개인이 조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현금 보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장님께 또 한 번 더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든 주식 경기든 하나의 주기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금융위기만 잘 벗어나면 또 다시 오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축은 계속 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축이 충분해지면 이제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국내 금융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정체기에 있고 거기다가 세계 금융위기가 덮칠 가능성도 있는 시기고, 그래서 지금은 그 현금을 뭐 다른 용도로 뭐 투자하거나 네. 하는데 쓰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 되도록이면 네. 저축이나 이런 네.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계시면 장차 한 4, 5년 후에는 반드시 큰 돈을 벌 기회가 올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위기 전에 과도한 경기 부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금리를 더 내려서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앞으로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서 이게 이제 인플레가 문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변명에 불과해요.
그걸 뭘로 알 수가 있냐면 올해 그 3월 8일 날 실버게이트 파산한 뒤에 네. 그 이제 기준금리를 3월 23일 날로 이제 0.25% 인상을 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미국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 이걸 보면은 무려 3,910억 달러의 통화를 추가로 공급을 해요. 그러면서 0.25% 금리를 또 올려요. 이건 완벽하게 이율 배반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통화 증가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아니면 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끼쳐요? 통화 증가가 물가에 직격탄을 때려요. 네. 그걸 각오하고 그 통화를 증발시킨 거잖아요. 그럼 뭔가 자기네들이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게 지난해 이제 그 상반기 말부터인데 그 이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 2020년도에 GDP의 무려 2.9%였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이게 GDP의 3.6%로 급속하게 증가해요. 네. 만약에 그 사태를 미국이 방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GDP의 3.6%만큼의 외환이 해외 시장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은 미국을 이탈해요. 이탈하겠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친 거예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이제 강달러 정책도 이제 계속 유지한 거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가 더 증가했어요.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서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저축을 미국으로 끌어들였고 또 국제 금융 자본들도 미국으로 끌어들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 덕에 미국은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률이 2%를 넘겼어요. 2.1%를 기록했어요. 네. 이제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또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신용 파괴가 작동을 이미 했잖아요. 네. 그 피해가 바로 미국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이제 분기별 성장률이 2.7%였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마이너스 1.5%였다니까요. 네. 우리나라 희생 위에 미국의 성장률이 그 높아졌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피해를 받지만 더 심한 피해를 받은 나라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특히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 나라 숫자가 지금 50개국 훨씬 넘어가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체 52개국 중에서 30개국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일부는 외환위기 이미 늪에 빠져 있고 네. 그리고 그 밖에 비산유국 중동 그리고 우리 중앙아시아 우리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라오스, 캄보디아 또 서남아시아의 스리랑카는 이미 오래전에 외환위기 빠져들었고 제법 큰 나라들인 파키스탄, 튀르키예, 또 이집트 네. 이런 나라들도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외환위기가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에 터졌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그 나라에 또 엄청난 타격을 줘요. 네. 이런 사례는 이미 1980년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1%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들은 아주 심각한 외환위기 늪에 빠져요. 네.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먼저 터지죠.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우루과이 빼놓고는 전부 다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까지 가요. 네. 이게 이제 그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그때 외환위기 겪었고 또 아프리카나 또 비산유국 또 중동이나 이런 나라도 수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겪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은 1981년도에 불성장을 해요. 근데 1982년도에는 마이너스 2% 성장률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오히려 추락을 또, 해요. 부메랑이 돼서. 부메랑이 돼서.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냐면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우리 사람의 질병보다 훨씬 급속하고 위험해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전염이 되잖아요. 네. 근데 금융위기는 국가 사이에 전염이 되면서 금방 순식간에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어요. 네. 아무리 심각한 금융이더라도 적절한 정책, 신중한 정책이 펼쳐지면 그 차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차단하려면 그 전염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공동의 정책으로 그걸 막아내야 돼요. 똑같은 정책으로. 근데 지금 미국이 나 혼자 살겠다고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협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제 공조체제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어요. 이 국제 공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 국제 공조체제가 잘 구축돼서 그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를 벗어난 사례가 여러 번 있어요. 역사적으로. 네.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2008년도 네. 3월 11일 날 베어스턴스에서 뱅크런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 파산 직전에 가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정책 당국이 나서서 베어스턴스를 JP 모건에다 인수 합병을 시켜요. 그 뒤로 인디맥 은행 등등 자잘한 은행들이 파산을 해요. 네. 그리고 9월 14일 날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데 아주 대형 은행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워싱턴 뮤추얼, 와코비아, AIG 뭐 등등해서 네. 이 앞에 두 그 은행들은 이제 파산했고 네.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네. 그때 미국이 G20 회의를 소집을 해요.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공동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자.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받아요.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모범을 보여요. 미국이 2008년 말에 그 번원 통화를 2배를 늘립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서 0.25%까지 나중에 낮춰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던 금융위기를 차단해내요. 네. 그래서 그 타격을 최소화시켰어요.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따라요.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 내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신용 파괴원리 작동하는 것을 막아내요. 막았죠. 그렇게 이제 통화를 급증을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네. 큰일 났다. 물가가 폭발하겠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경제의 생리를 잘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네. 뭐냐면 이렇게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러면 통화의 신용 승수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통화의 유통 속도도 늦어져요. 그리고 그 다른 통화의 역할을 하던 것들이 그 거래 금액이 축소가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유통되는 통화량은 크게 늘지 않은 이제 그 영향으로 네.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않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미국이 그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 낮추고 통화량 팽창한 것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금리를 차츰 올려가고 또 이제 통화량도 환수하고 하는 그 전략들을 펼치면서 네. 그 무사히 이제 벗어나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제 공조 체제가 전혀 구축돼 있질 않으니까. 네. 소장님께서는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교사이셨을 만큼 우리가 그 수식어가 있으시더라고요. 제야의 경제 교사라는 수식어가 있으실 정도로 오랫동안 시장에 계셨고 오랫동안 또 리더들에게 이런 또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소장님께서 만나보셨던 사람들 중에 이런 위기에서 잘 살아남은 사람 혹은 위기에 아예 고꾸라져 버리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공한 사람도 많고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실패한 대표적인 외국 사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아이작 뉴턴 아시죠? 알죠. 위대한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또 천체학자이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투자의 귀재라는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네, 몰랐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서해 버블 붕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증권 투자에서 큰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고점에서 팔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서해 회사 버블이 생겨서 네. 가격이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우주의 원리는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증권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추격 매수로 들어가요. 그랬다 그게 폭락을 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요. 그만큼 그래서- 돈을 벌었다가 한 번에 또 다 잃어버린 거네요. 그래서 그 위대한 물리학자가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천거로 그 조폐국장이라는 자리로 가서 그 일생을 살아가요. 네. 이제 그런 일을 좀 우리 일반 국민들, 투자자들도 좀 귀감으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언가 큰 파국이나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하향 추세였던 주식 가격 혹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순간부터 급등 급락을 반복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하향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고점을 좀처럼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급등 급락을 보게 되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네. 그러면 결국은 뉴턴처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앞이 불투명하고 또 어떤 위기가 올 것 같은 상황이면 되도록이면 신중하고 수비적으로 투자 또 경제 활동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예 외면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아예 뭔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갈 길 가면서 안전하게 자세를 사람이라는 게 심리학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다 자기 이렇게 능력이 평균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믿고 있대요. 이거는 이제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심리학의 이제 이론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지수 흘러가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 저거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예 당분간 외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